What's up guys? 류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바이크는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바이크입니다. 스즈키의 S1000 GT입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S1000 GT가 작년에 무려 640대의 판매 대수를 돌파하는 엄청난 기염을 토하기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자동차에서 그랜저가 가장 많이 팔렸을 때, 아니 소나타도 아니고 아반떼도 아니고 그랜저가 가장 많이 팔려? 쿼터급도 아니고 미들급도 아니고 리터급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팔린 수치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많이 팔리는 바이크는 세 가지의 요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첫 번째 디자인, 두 번째 가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을 수 있는 브랜드, 이 세 가지의 기본 요소가 충족이 돼야 출시가 됐을 때 그 판매 대수를 최고점을 찍으면서 그 성장세를 계속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021년에 디자인이 처음 공개가 됐었는데, 그때 저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흔히 말해서 스즈키답지 않은 좀 매끈하고 좀 날카롭고 공격적인 성향의 디자인이 나왔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디자인이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그 시기가 맞물리고, 사람들이 일단 디자인에 혹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생각되는 게 바로 가격이 듣는 순간 리터급 바이크고 이렇게 이쁘게 생기고 하는데 1000만원대 바이크라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바로 쌌고 해야지 하는데, 그때 망설여지는 게 뭐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브랜드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소한 브랜드라면은 그래, 디자인 이쁘고 뭔가 가격 좋은데 그런 브랜드라서 싸게 나왔나 보다, 그러면은 좀 고민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디자인 괜찮고 가격 괜찮은데 브랜드까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브랜드야, 그럼 무조건 가는 거죠 라는 공식이 형성이 돼서 엄청난 판매 대수로 시작해서, 그 판매 대수가 사실 그 정도의 요소면은 처음에 출시발 이래가지고 많이 팔릴 수 있죠. 근데 계속해서 지속하려면 바이크가 괜찮아야 되고 입소문이 퍼져야 되고 이런 게 계속해서 전해져야지만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데, 640대라는 수치는 오픈발로 팔린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이크가 과연 어떤 매력이 있고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랑을 계속 받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이 바이크를 시승을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 엔진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이 엔진은 R1000에 들어간 엔진과 동일한 엔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벌써 4세대가 됐고 이게 완전 사골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즐겨 타고 있는 R6도 06년에 나온 그 엔진이란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재밌고 그 엔진이 오래도록 사랑을 받아왔어요. 그 엔진이 과연 사골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팔렸다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근데 이 S1000 GT는 괜찮은 엔진이고 문제없고 충분히 오랜 동안 스펙을 자랑할 수 있으면 쓸 수 있죠. 그리고 이 엔진은 무려 20년 동안 14회에 달하는 내구 레이스에 우승한 이력이 있는 엔진입니다. 내구성이나 신뢰도 이런 거에서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20년 동안 14회 우승이면은 사실 어마어마한 수치긴 합니다. 그리고 이 엔진이 우리가 이 S1000 GT에 탑재가 됐을 때 문제없이 발휘가 된다면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 RPM 영역에서는 리터치고는 살짝 굼뜨는 현상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좀 재밌게 가지고 놀기 위해서 중고속의 RPM 영역대로 넘어가면 이 바이크가 투어러가 아닌 스포츠 투어러라는 점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포츠라는 단어가 들어가려면 재밌고 공격적이고 좀 매섭게 이런 게 좀 붙어야지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스포츠라는 네이밍이 꼭 필요하다는 바이크이고, 스포츠라는 곳에 밑줄 짝 한 번 더 해도 될 정도로 재밌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진 음을 듣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즈키에 좀 특별한 점이 있는데, 스즈키 바이크는 이지 스타트 시스템이라 해서 ESS라는 게 있는데, 바로 이 스타트 버튼을 한번 원터치로 자동차 버튼 누르듯이 누르면은 바로 시동이 걸립니다. 굉장히 좀 간단하게 시동을 걸 수 있죠. 누르면은 시동이 걸리고요. 순정입니다.
순정이고 유로5 엔진이에요. 유로5에서 이런 느낌의 엔진음을 들려주는 메이커가 사실 잘 없어요. 출력을 죽이거나 혹은 배기음을 죽이거나 여러 가지의 타협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연의 엔진 내연기관의 맛을 좀 즐기기 힘든데, 요거는 맛있게 요리가 잘 되어 있는 엔진입니다. 실제로 주행할 때도 그대로 본연의 맛이 좀 귀에 잘 들어와서 좀 재밌었고, 그래서 저는 요 바이크는 배기를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배기를 하면은 후회를 할 것 같아요. 이 본연의 맛을 즐기려면은 확실히 이 순정의 느낌이 필요하고, 이 순정의 느낌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엔진 얘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엔진은 152마력이고 슬리퍼 어시스트 클러치가 들어가 있어요. 슬리퍼 클러치는 클러치를 강하게 놓았을 때 이제 백토크를 이제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시스트는 제가 스로틀을 감았을 때 더 쪼아주는 느낌으로 클러치를 한 번 더 어시스트, 그 다음에 토크를 강하게 전달시켜주는 보조의 역할을 해주는 게 슬리퍼 어시스트 클러치 역할인데, 실상적으로 클러치를 사용하는 구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체감적으로 들 수는 없지만 이런 기능이 한 번 더 들어갔다는 점에서 퀵을 사용하지 않고 클러치를 사용을 했을 때 스포츠적인 주행을 하면서 좀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퀵 시프트가 업다운이 되어 있는데 제가 타본 바이크 중에 가장 세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재료로 어떤 요리사가 음식을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음식의 요리가 나오잖아요. 요 퀵 시프트가 정말 세팅이 잘 됐습니다. 1단에서 2단 넘어갈 때 보통의 바이크는 1단에서 2단은 기어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탁 올리는 순간 그 RPM 변화가 크기 때문에 덜컥 하는데, 요거는 그게 없어요.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부드럽게 넘어가거든요. 물론 요게 여기서 이제 슬리퍼 클러치의 역할도 좀 들어가겠죠. 1단에서 2단 넘어갈 때 항상 그 울컥거림을 대비하던 나의 몸 동작이 사치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갔다. 세팅 값이 도심에 대한 영역을 좀 더 다룬 것 같고, 고속에서 살짝 느린다는 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거는 퀵시프트에 온 정신을 놓고 이 잘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렇게 확인을 했을 때 그 정도지 큰 차이가 난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셰시 프레임 쪽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 바이크의 셰시는 트윈스파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프레임을 처음 적용했던 메이커가 바로 스즈키이고, 이 셰시의 설계의 완성도는 굉장히 높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일단 스즈키는 아시다시피 이제 자동차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바이크 브랜드가 몇 없는데, 뭐 대표적으로 BMW, 그리고 스즈키, 그 다음 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스즈키는 설계 쪽에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도요타 자동차 브랜드도 이 스즈키랑 협업을 진행을 할 정도로 이 셰시의 설계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진동이라든지 요철에 넘어갈 때 혹은 코너링을 할 때 바이크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잘 소화하는 바이크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반대로 레플리카 바이크를 만들고 그 프레임을 그냥 단순히 그대로 적용시키고 네이키드화 시켰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좋을 정도로 셰시의 디자인이나 설계는 좀 더 스포츠 성향에 가깝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전자장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아무래도 크루즈 기능이 있습니다. 뭐 스마트 크루즈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앞차가 있거나 이러면은 조절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만, 장거리를 탄다는 바이크의 특성상 크루즈가 있고 없고는 오른쪽 손목의 피로도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 크루즈 컨트롤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당연히 좋은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엔진 모드인데, 엔진 모드는 A, B, C 이렇게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게 A, B, C 이렇게 있는데, A 모드는 정말 내가 스로틀을 감으면 감는 대로 토크감이 빡빡 느껴지고, B 모드는 좀 어느 정도 타협한 부분, 그리고 C 모드는 부드럽게 탈 수 있는 그런 모드다 보니까, 그래프 곡선을 그리자면은 이렇게 우상향 그래프로 똑같이 꼭지점을 그리는데, 이 토크 그래프가 어느 게 더 매섭게 올라가냐, 그 차이점이 있고, 출력이나 이런 세팅을 기본적으로 같다고 합니다. 이 GT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텐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텐덤을 하면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바로 승차감이거든요. 바이크 타는 앞에 오너가 이쁘게 운전을 안 해주면은 막 끄떡끄떡합니다. 막 앞으로 막 헤딩하고 헬멧끼리 받고 뒤로 넘어가고 막 이러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클러치 엄청 사용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피로도가 많은 주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C 모드에 걸어놓고 일정한 부분만 좀 신경을 써주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주행이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이 C 모드는 아마 텐덤을 시켰을 때 굉장히 좋은
모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C모드 정말 강추를 드린다는 점이고, B모드는 타협한 그 중간점이기 때문에 편안하게도 타고 내가 공격적으로 탈 때도 타고 대부분의 시간을 B모드에 놓고 탔기 때문에 B모드 세팅이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TCS는 5단계로 조절이 되고 5가 가장 개입이 많고, 그 다음에 TCS를 끌 수도 있습니다. 코너링 ABS나 IMU 기반으로 하는 굉장히 고성능의 그런 전자장비는 아니지만 이 기본적인 TCS가 들어감으로써 최소한의 우리 안전에 도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갔고, ABS도 당연히 들어갔다는 점이 전자장비의 특징입니다. ABS 같은 경우에 제가 앞브레이크를 강하게 잡아보니까 슬립이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빠르게 ABS가 개입이 되는 걸로 봐서 ABS 세팅이 예민하게 잘 반응할 수 있는 세팅 값으로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보여드릴 부분은 이제 포지션을 보여드릴게요. 발 착지성은 이 정도가 나오는 시트고고, 시트고는 810, 그래서 이제 양발이 살짝은 굽혀지는, 발을 올렸을 때 포지션은 가운데로 떨어지는 라인으로 와서 되게 편안한 포지션을 가지고 생각보다는 살짝 앞쪽으로 기우는 포지션이라 편안하게 타는 이런 느낌의 투어러의 느낌은 아니고, 여기서 한 단계 살짝 굽혀서 앞쪽으로 전해져 오는 그 텐션감을 느끼면서 타는 그런 바이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쪽 지금 윈드 스크린은 지금 옵션으로 좀 롱 스크린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아래로 들어가면은 완전히 주행풍 넘길 수 있고, 그냥 타면은 이마 쪽으로 주행풍이 넘어와서 일반적인 주행할 때도 주행풍이 심하지 않게 재밌게 잘 탈 수 있는 윈드 스크린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이 윈드 스크린이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 게 계기판이랑 같이 물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윈드 스크린이 떨릴 때 지금 어느 정도 댐핑 역할을 하는데, 이거보다 더 흔들리게 되면은 계기판이 같이 떨어버려요. 한 중속에서 고속 사이 들어가는 그 사이쯤, 그쯤에서 얘가 흔들렸다가 가만히 있었다가 흔들렸다가 가만히 있었다가, 뭐 바이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떨릴 때 이 계기판이 같이 떨리다 보니까 시야가 같이 좀 흐릿해질 수 있다. 이 계기판에 집중을 하면은 숫자를 읽는데 살짝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롱스크린의 특징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포지션으로 약간 다시 돌아오면은 이런 식의 느낌으로 포지션이 되고, 발 착지성도 나쁘지 않다. 여기 안쪽에 시트가 굉장히 얇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얄쌍하게 다리를 내려서 발 포지션도 편안하게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는, 자, 이 스즈키 S1000 GT를 출고를 하면서 사실 사이드 박스를 같이 출고 안 하는 사람이 정말 10명 중 1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옵션인 것 같아요. 이게 옵션이 사실 싸지는 않거든요. 한 160, 170 정도 되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프로모션으로 5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80만 원 정도면 양쪽 케이스를 끼울 수가 있는데, 디자인도 굉장히 이쁘고 이 일체성도 좋고 S1000 GT라면 당연하게 선택하는 옵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성도가 굉장히 좋은데, 다만 한 가지 저는 아쉬운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이드 박스는 잠금을 하지 않으면 그냥 열 수 있는 거거든요. 열리지 않아요. 항상 키를 꽂아야 되고, 락을 풀고 열어야 되고, 키를 잠궈야 뽑힙니다. 락을 안 하면 뽑히지가 않아요. 뭐 장갑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가볍게 놓고 하는데, 그거를 꺼낼 때마다 키를 빼고 놓고 풀어서 장갑 하나 꺼내고 키를 뽑아서 다시 이렇게 시동하는 거, 요게 살짝의 번거로움일 수 있다. 왜 이렇게 만들었나, 이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블루투스가 꽂혀 있으면 좀 힘들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웬만한 풀페이스도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넉넉하고 크기 때문에 공간의 협의성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사이드 박스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타이거는 또 간단합니다. 풀어가지고 이쪽 부분을 언락시켜서 뽑으면은 금방 간단하게 뽑을 수 있는 탑박스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기능은 로우 RPM의 어시스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스즈키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출발을 할 때나 아니면 클러치 조작을 할 때 RPM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면 RPM 서포트를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속에서 주행을 할 때, 출발할 때 좀 어시스트 되는 기능은 있는데, 제가 타본 결과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막 얘가 알아서 스타팅을 해주고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의존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다른 바이크라면은 시동 꺼질 거 얘는 한 번이라도 살려주고 두 번 출발하게 해주니까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좋다. 1100rpm에서 시작하면은 한 400rpm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 정도만 보조를 해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말 보조의 역할을 한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바이크 디자인이 일단 굉장히 이쁘잖아요. 정말 어떤 부분에서 스포츠 투어라고 얘기할 만큼 재밌는지에 대해서 시승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 느낌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승편으로 넘어가서 이어가 보도록 하시죠. Here we go! 자, 여러분들 이제 속초입니다. 속초에서 돌아가는 길로 여러분들에게 이 S1000 GT의 그 진가가 어땠는지 하나하나 얘기해 보면서 돌아가 볼까 합니다. 제가 스펙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잘 팔리는 바이크의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 그리고 가격,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이 세 가지 3요소가 합쳐져야 잘 팔리는 바이크가 탄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잘 팔리는 바이크가 탄력을 받고 계속해서 팔리고 총틀어서 가장 많이 팔린 바이크가 되려면 단순히 그 세 가지 요소만 있는다고 해서 잘 팔릴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타보고 실평가가 좋지 않으면 계속해서 꾸준히 판매로 이어지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바이크는 그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좀 타보고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스포츠를 조금 더 강조해야 되는 그런 바이크가 아닌가. 그만큼 이제 R1000 엔진을 가져와서 이 바이크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오래된 엔진이다, 그죠? 그 오래된 엔진이라는 게 약간 사골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골을 우렸을 때 사람들이 사골을 맛있게 먹어. 그럼 그거를 안 팔 이유가 없거든요. 이 엔진은 지금 152마력으로 요즘에 200마력대가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어떻게 보면 작은 출력대의 엔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포츠만을 추구하는 바이크라면은 조금 모자랄 수 있는 수치겠죠. 하지만 내가 원할 때 이렇게 가져다가 쓸 수 있는 출력대는 충분하고, 무엇보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모드가 A 모드가 아니라 B 모드라는 거, 그걸 본다면 이 엔진은 충분히 맛있게 요리될 수 있는 재료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모드는 세 가지 모드가 가능합니다. A 모드, B 모드, C 모드. A 모드는 가장 출력대가 강하고 스로틀 반응이 예민합니다. 요런 느낌이죠. 여기서 C모드, 가장 순한 모드로 하면은 느낌 자체가 다르죠. 소리도 다르고 토크의 영역도 다릅니다. 자, 이것에서 알 수 있다시피 출력의 변화를 많이 주고 있어요. 정확히는 토크감이 다른 건데 최종 지향되는 출력은 같습니다. 우상향 그래프에서 도달하게 되는 그 꼭지점은 같은데 곡선을 다르게 그리는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스로틀을 다룰 때 느낌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이 바이크는 GT 특성상 텐덤을 하게 되는 바이크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중 이동이 굉장히 세고 급격하게 모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텐덤을 하게 되면 내 뒤에 있는 사람은 앞에 있는 운전자가 언제 스로틀을 감고 언제 브레이크 감고 이런 거를 잘 모른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제 스로틀이 예민한 바이크들은 나의 작은 손짓에도 하중 이동이 세다 보니까 뒤에 있는 사람은 뭐 너무나 불쾌해. 뒤로 넘어갔다, 앞으로 넘어갔다, 막 뒤에 잡고 막 정신을 못 차려. GT가 아니라 그냥 PT야, PT. PT가 되는 순간 이 바이크는 텐덤을 하기 싫은 바이크가 되는 거죠. 그치만 C모드로 딱 바꾸고 넣으면은 스로틀의 감각이 굉장히 부드러워지면서 내가 편안하게 스로틀을 쥐어지고 움직여도 뒤에 동승자는 텐더머는 부드럽게 움직여준다는 거죠. 이 바이크가 스포츠 투어러긴 하지만 왼쪽으로 덮었다 오른쪽으로 덮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바이크는 아닌데, 장거리 투어길에서 큰 커브길을 탈 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묵직하게 이 바이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잘 지켜줘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바이크를 믿고 너무나 재밌게 타는 거죠. 뭔가 그때만큼은 내가 이 바이크를 알차를 느끼고 있는 그런 바이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알차 성향의 그 DNA가 좀 끄집어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이 바이크는 확실히 그냥 투어러가 아닌 스포츠 투어러가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바이크가 또 있었죠. 최근에 그 바이크 바로 R1250 RT입니다. 그 바이크를 탔을 때와 이 바이크를 비교를 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 가격이 좀 많이 크게 다가오고요. 뭐 RT는 3,800 가까이 하니까, 자, 가격이 동일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 바이크를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유는 바로 진동 부분이에요. 진동. 이 바이크는 진동이 보돌보돌하다는 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 4기통의 그 묵직하고 좀 부드러운 그 꾸준한 토크감, 그런 토크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4기통을 선호하죠. 쇼코너를 타면서 조금 아쉽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쇼코너를 타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노면의 불규칙함이 많이 올라올 때는 이 바이크가 살짝의 요윙이 생겼어요. 요윙. 그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알차는 아니었지로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근데 만약에 스포츠 투어라면 이렇게 받아들인다면은 분명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진동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공진이 6000에서 7000 정도에서 발생을 하고 진동 가속도가 빠른 진동이 RPM 올라갈수록 전해져 온다, 요 정도의 느낌이고, 라이딩상에서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정도의 진동은 아니다. 4기통이라면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공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진동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 핸들을 쓰다 보니까 다른 바이크에 비해서는 진동이 핸들로는 좀 전해져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타고 있는 시트나 아니 발에는 좀 적게 전달을 시키기 위해서 진동 감쇄를 좀 신경을 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C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설정을 할 수 있고, 단계가 높아질수록 더 개입이 많아지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이 바이크가 IMU 기반이 아니다 보니까 요즘에 나오는 세대의 똑똑한 그 전자장비를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면 못하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이런 공도 주행을 하면서 TC를 터뜨리고 할 일이 정말 많을까? 그렇게까지 전자장비가 꼭 있지 않아도 우린 잘만 타고 살아왔다. ABS는 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바이크가 지향하는 바는 적정한 가격대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치의 행복인 것 같아요. 입문의 턱을 좀 낮추고 이 S1000 GT를 바라볼 수 있는 가격대는 1000만원 후반, 요 정도 투어러 성능에 1000만원대 땡큐가 될 수 있는 그런 바이크, 그러면은 IMU 같은 거 좀 빼고 갑시다 해서 적정한 타협선을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퀵시프트입니다. 전자식은 아닌데 움직이는 회전축에 감압을 하는 것 같아요. 보통 달려있는 것과 이제 생김새는 좀 다른데, 감압식의 한계점은 세팅의 한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반응 속도가 아쉽다는 얘기가 많은데, S1000 DT에 들어가 있는 퀵시프트는 세팅 값이 너무 좋아요. 저RPM 영역에서도 퀵시프트를 쓰면은 제가 이제 클러치를 쓴 것 마냥 정말 부드럽게 올라가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제가 타본 바이크 중에 퀵시프트가 가장 부드럽게 넘어가는 바이크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런 느낌에서 2단 넘어갈 때 울컥하거든요. 와, 근데 이게 없어. 그 울컥임이 없어. 공도 성량에서 본다면 퀵시프트 세팅은 정말 제가 봤을 때 이제 R6를 갖다 놔서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세팅이 굉장히 잘 돼 있다. 단점으로 꼽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제 몰캉몰캉한 그런 질감이 생길 때 좀 아쉬워하는데, 요거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업을 할 때 R6만큼 쫄깃함은 없는 것 같아. 그 스포츠 바이크에 똑딱이는 그런 질감은 없지만, 스쳐날날의 그 몰캉몰캉한 그런 느낌의 퀵시프트는 아니다 라는 점에서 퀵시프트 세팅을 굉장히 잘했다. 자, 그 다음 이 바이크는 연료 탱크가 굉장히 커요. 바로 19L입니다. 한 20L 좀 더 넘게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요게 속초면서 신나게 달려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연비가 한 14km 정도가 찍혔어요. RPM 좀 많이 쓰긴 했습니다. 실연비를 본다면 한 키로수는 아마 한 260, 70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면은 우리가 주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좀 장거리 운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여기서 아쉬웠던 부분은 연료가 이제 한 칸이 남으면은 이 주유 표시가 깜빡깜빡거리는데, 이 깜빡이는 게 너무 애가 순해. 조금 더 맹렬하게 깜빡이는 방향으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주유 경고등을 띄우는 방식이 순하다. 그 다음에 요 바이크 크루즈 기능이 있어요. 크루즈 버튼을 누르고 세팅을 누르면은
이렇게 스로틀을 감지 않아도 나아가고요. 조건은 기어 변속을 하거나 클러치를 잡거나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꺼지는 조건. 기어 변속까지 오케이를 시켜주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제 스마트 크루즈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못한 것 같고, 그리고 이 크루즈를 언제 쓰면 좋으냐? 바로 이럴 때 쓰면 좋습니다. 장거리 그럴 때 쓰면은 굉장히 좋다. 왜냐면 이게 스로틀을 계속 쥐어 감고 있을 때 은근히 이 리턴 스프링에 의해서 피로가 좀 쌓이는데 그런 게 없어서 편하게 좀 장거리를 탈 수 있다. GT에는 크루즈 들어가야지. 맞지. 옵션 중에 히트 그립이 있고 스크린도 살짝 롱으로 바뀌어져 있는 옵션이거든요. 롱 스크린은 제 헬멧 상단을 거치면서 나가기 때문에 바람은 잘 뒤로 넘어가서 얼굴 밀림이나 이런 건 적고, 고속으로 들어갔을 때 싹 들어가면 굉장히 조용해지죠. 딱 적당한 사이즈다. 시야도 가리지 않고 바람도 잘 넘겨줘서 굉장히 편하다. 한 가지 조금 아쉽다면 아쉬운 부분, 고속의 영역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이 스크린이 흔들려요. 엄청나게 흔들리진 않고 살짝 공진이 발생한 것처럼 이렇게 흔들리는데, 이게 흔들릴 때 스크린이랑 TFT LCD랑 같이 붙어져 있어요. 지금 체결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흔들리면은 계기판도 같이 흔들려. 굉장히 고속에서만 그렇긴 해요. 수그려 가지고 이제 계기판 보면서 가는데 계기판이 한 번씩 다다다다 거리니까 이게 좀 시야가 좀 불규칙해서 계기판을 볼 때는 살짝 어지러울 수 있다. 저도 뭐 딱히 이거 타면서 그렇게 막 모난 구석을 찾을 만한 구석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꾸역꾸역 잡아내봤습니다. 네. 그만큼 이 바이크가 육각형에 가까운 그런 바이크라는 게 많이 느껴지고, 이쯤에서 여러분들께 총평의 시간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와, 멋있다. 와, 우리나라 시기네. 이 바이크가 처음에 나왔을 때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스즈키에서 이런 디자인을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세련되게 날카롭게 나와서 S1000 GT가 많은 사람들한테 거론이 됐고, 그 거론이 됐을 때 야, 가격도 1800만원대래 라고 하니까 2000만원도 안 넘어?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더 화제가 됐었고, 만약에 브랜드가 안 좋으면 똑같은 가격 똑같은 디자인이라도 뭐지 그 바이크? 이쁘긴 한데 못 보던 브랜드라 좀 사기 찝찝한데 그래서 싼 거 아니야? 디자인은 잘 나왔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스즈키잖아. 우리가 익히 아는 브랜드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브랜드고 하니까 일단 고! 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거기서 나오는 차인데, 제가 오늘 이렇게 또 타보니까 이거는 꾸준하게 인기 있을 만한 요소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다. 좀 진동에 스트레스가 쌓였더라면 좀 보드랍게 탈 수 있는 브랜드. 특히 셰시 부분은 이 스즈키가 그런 디자인을 굉장히 잘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토요타랑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도 있을 정도로 셰시의 설계 능력은 굉장히 좀 뛰어난 브랜드이다. 그런 점에서 이 브랜드 신뢰도는 더 높게 우리가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투어러 느낌만 드는 게 아니라 스포츠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는 매끈한 출력대, 그리고 좀 공격적인 성향으로 가지고 놀려면 가지고 놀 수 있는 출력대, 그리고 지금 순정임에도 불구하고 엔진 사운드가 셰퍼. 요거는 순정으로 타는 게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지금 이 S1000 GT를 배기 튜닝을 하면은 엔진 본연에서 올라오는 이 매끈한 사운드, 요게 미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서운할 것 같아요. 자, 이런 사운드를 가진 유로5 엔진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많이 팔린 데는 이유가 있고 계속해서 많이 팔린 데는 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스즈키 S1000 GT였습니다. 여러 가지의 매력을 잘 담아놨다 보니까 이 바이크를 두 번째 바이크로 타고 다른 바이크로 기변을 하면은 이 바이크로 다시 넘어갈 가능성이 정말 높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만큼 이 바이크는 아쉬움이 크게 묻어나지 않는 바이크라서
다른 바이크 잘 생각이 안 날 것 같다.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 리뷰를 마쳐볼까 합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